근데 저쪽 피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은 원래 4시 40분까지다 보니까 가능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3D 프린팅에 대한 디지털 권리침에 대해서 김문호 인하대학교 교수님 소개.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10분 20분 이내로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분량이 가장 많은데 그럼 요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뭐 여러 가지 기반 기술 중에 하나인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뭐 저작권 이슈들이 주로 많이 거론됐는데 제가 뭐 다룰 그 주제는 그 침해가 이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언어점을 핵심 위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를 보시면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을 제가 3D 프린터라는 용어를 안 쓰고 프린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 이 행위의 포인트를 둔 거고요. 그리고 프린터보다는 3D 데이터 파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쓴 거고, 그래서 먼저 디지털 권리 침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지금 우리가 마치 그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보급이 이루어졌듯이 어느 순간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그 개인에 의한 개개인에게 모두 3D 프린터가 보급이 되고 3D 스캐너까지 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뭐 그런 시대가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초래될 어떤 변화사항을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 의미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3D 프린터와 공개된 어떤 그 하드웨어로 인해서 지금 누구나 3D 그 파일과 프린트만 있으면 누구나 어떤 장소에 구애 없이 쉽게 기술이 없어도 제조를 할 수 있는, 물품을 프린팅해서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3D 프린터와 스캐너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해서 이루어낼 하나의 시대적 혁명이고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은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제조 시대의 도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린터보다는 3D 모델 파일이 디자인 캔 파일이죠. 그 파일의 어떤 위상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특허 침해의 이제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행법이 이러한 디지털 특허 침해에 대해서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서론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의 그 가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디지털 제조 시대의 이제 변화나 사용의 의미는 고드립슨이 이 저술한 3D 프린팅의 신세계라는 데서 언급한 10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잡한 물건 제작도 자유롭고 비용도 더 들어가지 않고 국가 금융 제도가 불필요하죠. 그다음에 복잡한 내부 구조까지 뭐 디자인 영역이 제한되지도 않고 기술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전제로 해서 볼 때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물건 제조할 수 있는 바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용어를 팹 시대의 도래라는 용어로 일본에서 공식적인 리포트 보고서에서 사용한 용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시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시대 3D 프린팅이 그 물류의 혁신으로 가져올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180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특히 그 굳이 완제품을 제조해서 비싼 선박에 운송료 지불해가면서 할 필요 없이 현지에서 필요한 프린터가 비치되어 있는 그 공간에 3D 캐드 파일을 그냥 전송해주면 거기서 그냥 바로 현지에서 필요한 데서 바로 필요한 만큼 프린팅해서 이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제품을 생산해서 창고에 비축할 필요도 없고 운송도 물류의 운송도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변화도 이제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IP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변화를 말하기 전에 지금 현행법상 만약에 그 3D 프린팅을 하는 어떤 그 행위 태양들을 IP 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나눠서 다 4단계로 나눠서 181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 2, 3, 4에 있는 부분 보면 로마자 작은 문자로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을 스캔해서 3D 데이터를 작성하는 행위. 두 번째는 3D 데이터를 타인에게 양도 배포 전송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입수한 3D 데이터로부터 이 채굴을 프린팅하는 행위, 그리고 제조하는 행위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린팅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4단계의 어떤 행위 유형이 현행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상 평가해 볼 때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파일로 도표로 정리한 게 182페이지에 나오는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에서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저작권법상으로는 웬만한 그 행위태양들 디지털 파일을 한다든가 파일을 양도 전송한다든가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프린터 출력해서 판매하는 행위들이 복제권 침해나 전송권 침해 등등에 의해서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 행위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적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복제권 침해나 배포권 전송권 침해로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이미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벌써 했죠 이미. 그래서 이제 DMCA가 미국에서 입법화되고 우리도 아주 디지털 이슈를 WPPA 변화를 수용한 조약을 수용해서 이미 상당한 법 개정을 거치고 그런 시련과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대응이 가능하지만 지금 특허법 체제는 완전히 물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된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행위만이 침해로 간주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 형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특허 제품을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화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통시키고 전송하고 하는 이 사전 예비적 단계의 침해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도표에 있듯이 위에 하고 비교해 보면 디지털 파일화하는 것도 특허품을 스캔해서 하는 것도 딱히 특허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또 파일을 양도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비침해죠. 파일 다운로드는 더 물론이고 다 프린터 출력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제 우리 특허법의 이제 최종 물건의
생산과 판매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침해에 해당되는. 따라서 이 논문의 핵심은 이 세 가지죠. 저작권 침해에 비해서 지금 비침해로 공백지대에 놓여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어떤 합리적 대응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 3D 프린팅이 개인에게 이제 아주 보편화된 그런 시대가 이제 좀 다가왔을 때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논하기 이전에 뭐 좀 들어가 보면 3D 프린팅에 대해서 3D 데이터, 그러니까 3D 데이터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위상도 한번 뭐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 타이틀만 보고 넘어갈게요. 184페이지 보면 3D 데이터 파일이 뭐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결론이 최종 결론이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준하는 뭐 정보 집합이다 또는 물건 제작을 위한 금형으로 취급할 수 있다. 금형론. 이거는 간접 침해론을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건축 설계 도면에 유사한 거다. 또는 디자인과 코드의 복합적 저작물이다. 일종의 뭐 기능적 저작물성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이제 제가 던졌던 저작권에 비해서 이제 공백지대에 놓여 있는 특허의 디지털화된 침해에 대한 대비해서 쟁점은 그 프린팅 행위와 그 예비 행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그 침해, 그 프린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 단계에서는 지금 컨트롤 가능하지만 그 예비적 단계에서 그 스캔을 해서 그 데이터 파일을 그 통을 그 스캔을 해서 데이터 파일을 만들고 그걸 뭐 전송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양도하고 유통하는 그 단계에서 미리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상당히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이론적 변화나 법적 가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나눠서 뭐 작성 양도 행위에 대한 양도 행위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악계는 그 핵심은 이 현행법상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개선 방향과 방안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침해로 이제 그걸 규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3D 데이터 파일이 특허법상 이제 발명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물건의 발명으로 단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당연히 물건으로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건의 발명으로 이제 포섭시킬 수 있는 그런 입법. 이거 제가 말하는 다 입법론적인 그 개혁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현행법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물건의 개념과 물품의 디자인 쪽에서는 물품의 정의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실시 개념이 지금 뭐 생산, 제조, 양도, 뭐 판매, 뭐 대여변, 청약 행위 이런 것만 실시 개념에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서는 이제 파일화, 3D 파일화 됐을 때 전송 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송을 실시 개념에 포함시키는 문제. 그리고 지금 그 산업 저작권법은 그 사용이 개인에 의한 업무로서의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저작권법상의 어떤 뭡니까 규정되어 있는 복제 행위나 뭐 배포나 전송 행위에 해당되는 바로 이제 개인에 의한 행위도 예외적인 경우에 이걸 제외하고는 이제 침해가 되지만 산업재산권 말 그대로 산업입법이다 보니까 법으로서의 실시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개인에 의한 이 특징은 개인에 의한 특허 침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특허 침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정에서 예컨대 이런 예를 봅시다. 부품이 뭐 소모가 됐다. 다 떨어졌다. 이러면 이미
새 제품 미리 제품을 샀을 때 부품에 대한 스캐닝을 다 이렇게 그 파일을 스캐닝 다 해놨다.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프린팅에 개인의 집에 있는 프린터 가지고 프린팅해서 얼마든지 부품을 소모된 부품을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권리 소진 이론이 미치는 어떤 그 영향과 한계 이런 것도 문제되고 어쨌든 그 앞으로 우리 보편했을 때 그 부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침해가 이런 개인에 의한 분산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권리자들이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분산된 침해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브리핑하기 전에 미리 예비 단계에서 파일 유통 단계에서 침해를 통제할 필요성 이것이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실시되는 재정 문제와 그 다음에 간접 침해 규정을 이제 개정해야 되겠다. 예비 단계에서의 침해가 이제 전용품인 경우에만 지금 간접 침해 규정이 이제 해당되고 있는데 비전용품인 경우에도 이제 간접 침해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OSP 책임 이게 저작권법이 따랐던 그 역사를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생각됩니다. OSP 이것을 앞으로 지금 이미 싱기브스 같은 데서 이미 3D 캐드 파일을 MP3 파일처럼 이렇게 공유하는 사이트도 뭐 기성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갔을 때 개개인의 분산된 침에서 개개인을 피부를 해가지고 소송해봤지만 그러면 뭐 비용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SP를 치게 될 텐데 그러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또 3D 프린터 산업과 관련 서비스 산업을 또 신작시켜야 되는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OSP 책임론과 면책 책임론에 관한 논의가 특허법에서도 논의가 될 시점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실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이미 우리가 2014년하고 몇 년도에 최근에도 특허청이 프로그램을 물분의 발명으로 도입하고 프로그램의 전송을 특허 침해로 인정하기 위해서 참 시도했다가 문화관광부에 반대해서 좌절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프로그래밍 문제가 아니라 3D 캐드 파일이 이야기할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논리, 이쪽에서 설계된 논리가 더 커졌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그때 개정했던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의 이제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전달했고, 나머지 뭐 이렇게 제기된 다른 나라의 뭐 이 분야 이런 것들은 데코레이션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 3D 프린팅에 대비한 법 개정을 한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개정만 일본은 먼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행기법이 우리 법 개정하는데 일단 참고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빨리 좀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발제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3D 프린터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제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캐드 파일이든 뭐 프로그램에 준하든 프로그램이든 설계 파일이 있어야 되고 실제 그에 의해서 제작하는 이 3D 프린터 기기가 있어야 되고 그 기계에서 생산된 생산 제조물에 대해서 특허법으로 관리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에 대해서 상당히 장차 우리가 연구하고 또 보호 확대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17분을 밟고 있었어요. 예. 자, 다음으로 경상대학교 신재호 교수님께서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소위 디지털에 대한 저작권과의 관계 실제 이 디지털을 저작권법의 어떤 저작물로 이렇게 인정하고 추가하고 보호하고 또 거기에 생기는 쟁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신재호입니다. 저도 빨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기술 변화나 뭐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많이 그걸 반영하는 법인데요. 일단 창작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 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창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쉬워졌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변형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변형하고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 창작하기가 정말 쉬워졌다는 그런 환경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 이용 환경의 변화 중에서 이용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수익 창출 방법이 확대돼서 우리가 뭐 전송권이나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을 신설했다는 이것 쪽은 정말 다 대응을 했는데, 이용 환경 변화 중에서 하나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저작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데드 카피적 이용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 특히 변형을 하는 의도적으로 데드 카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일반 이용자들도 데드 카피적으로 이용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된다는 거하고, 또 변형 이용할 때도 기존 걸 불러와서 거기서부터 변형하는 그게 오히려 일반적인 환경이 됐다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창작성 중에서 요 최근에는 디지털 저작물도 일종의 기능 저작물처럼 선택의 여지가 얼마큼 있었는가 갖고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 여지가 제한되어서 어느 누가 유사한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건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창작 판단 이게 세 가지 경우를 판단해야 될 건데, 하나는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는 경우, 또 디지털 형태로 전환해서 아까 디지털화하면서 스캔하거나 캐드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화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디지털 저작물을 또 새로운 저작물을 변형하는 경우에 창작 판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좀 전에 그 선택 가능성에 의해서 그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진 저 판결이 가장 시사하는 저 판결이 많이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게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 수사 찬스의 포착 외에도 이런 촬영 방법도 창작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촬영 방법에 있어서의 그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저런 거에 있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원칙은 촬영 방법에 있어서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창작성의 판단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면서도, 사실 판결을 보면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사실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이나 셔터 차트의 포착 그런 것만 갖고 저작물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법원의 사정이 그렇게 판단해서 온 사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지금 요즘 환경은 요즘 창작 환경이 내가 쉬웠다고 첫 번째 창작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즘 환경은 옛날에 카메라가 출연했을 때 미술계에서 사진가 카메라가 출연한 거랑 지금 현재의 고성능 창작 프로그램에서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는 거 AI까지 나오는 이런 환경은 사진계가 되게 유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음악도 작곡 프로그램에서 쉽게 할 수 있고요. 식기학적 창작물도 막 필터링 같은 걸 조합해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창작성은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은 저평가해서 이런 거에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정말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이차의 경우에 창작성을 보다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유가 설명하기가 이유 딴 걸로 설명할게요. 예. 이거는 얼마 전에 2차적 저작물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하노시 법원에서 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 저작권이 만료됐는데요. 만료됐는데 그걸 변형해서 새로 만든 저 3개로 나눠서 목판에다가 그린 저거에 대해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이 좀 팔립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봤더니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사건 당사자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이런 저 사람이 저거 정말 창작성도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인 걸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했다고 이런 게 정말
내가 정말 치매인 거냐고 물으면서 기존에 이러한 유사한 저 그림 많이 보셨죠? 생명이나 뭐 저런 스타일의 디자인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하면서 캡처를 잔뜩 해놨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해놓으니까 그 네이버 답변에 세 분이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놨는데 저건 허위 등록 잘못 등록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답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거 치면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작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문제없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판결문을 잠시 보면 제가 줄을 써놨는데 목판에 조각을 하고 저건 워낙 벽화였었습니다. 왼쪽 스타트 저 그림 원작은 벽화였는데 이거는 목판에 조각을 하고 또 저기다가 석고를 칠해갖고서는 저렇게 입체감을 줘갖고서는 또 금방 코팅 요 부분이 차별난다고 입체적 저작물로 독자적으로 다시 보호해준다는 거고 원작은 벌써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걸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사실 저런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거 누구나 할 수 있고 기존에 이런 작품도 있었는데 저 정도에 어떻게 새로운 권리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는 저런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평가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많이 꼬이네. 빨리 하려니까. 첨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 할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첨진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첨진하십시오. 예. 근데 이 대표적인 이 지금 디지털 과정에 대해서 한 판결이 있는데요. 두 번째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폰트 파일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성을 인정해준 저 판결이 많은 저 판결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아까 전 선생님하고 얘기했었는데 폐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판결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 서체 도안 파일에 대해서 미술 저작물로서 저작물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해서 폰트 파일로 만든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인데요. 일단 저 판결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해드리면 이거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글꼴 도안 세트에 대해서 폰트 파일로 전환했을 때만 프로그램에서 인정해준다는 판결이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 판결은 서체 도안을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 선행 판결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저 서체 도안은 디자인 보호법에서 출원해서 별도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그런 보호 체계가 없을 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도 유효한 건지 의문이고요. 또 세 번째는 암만 생각해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서체 도안 저 판결 당시에 원고는 서체 도안자이면서 폰트 파일로서 디지털한 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일 때 저 판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말이 될까? 앞에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걸 배려 차원에서 앞에 사람의 창작성을 좀 미안해서 이걸 프로그램 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해준 거지 다를 때 준다는 건 앞에 사람은 안 주는데 실제로 서체 도안을 만든 사람은 안 주는데 그걸 디지털해서 폰트 파일로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말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창작성 있는 행위로 얘기한 게 뭐냐면 즉 이 판결은 당시 보호해줄 수 없는 그 원도 도안의 창작성에 대해서 의존한 것이라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때 창작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이 뭐냐면 파일을 갖다가 이미지를 딸 때 그 좌표값을 갖다가 나중에 연결해 주려고 하면 좌표값을 설정해주고 그걸 따고 그걸 연결해주는 요게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특별히 이걸 했기 때문에 권리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티켓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만약 원래 원도해를 갖다 재현하는 데 불과한 것 갖다가 물론 그걸 사람마다 그걸 갖다가 디지털한 과정에서는 좌표값이 달리 찍힐 수도 있지만 결국 걔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달리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원도를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물론 선택은 달라졌지만 실제 표현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거 갖다가 그런 것도 마지막 하나 더 프로그램 저작물, 폰트 파일에 대해서 미술 저작물을 폰트 도안에 대해서 미술 저작물로서는 인정을 못해주지만 폰트 파일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현재 디자인 보호법에서 글자체 디자인 크기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계끼리 유통할 때만 권리 행사를 미치도록 실제 사용할 때는 권리가 안 미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호해주면 일반 이용자들은 폰트 파일을 사용한 일반 이용자한테는 권리 행사가 안 될 거라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법을 생각하는 그런 제한적 만약에 미술조형물로 보호해줬다가는 일반 이용자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니까 지금 디자인법에서 권리 제한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지정물로 보호해준 부여지책으로 앞에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프로그램으로라도 보호받으라고 하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되고 이 판결을 근거로 지금 앞 발표에서도 테드 파일 한 게 2차전 저항이 될 거라는 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이 판결이 미국 판결이랑 똑같고 미국에서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옛날 이 판결 나올 때 상황과 지금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 자체를 디자인법에서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 판결 나올 때의 상황과 미국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긴 하지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 판결이 유지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여러 문을 찾아봤더니 저런 비판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두 가지 유형에.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창작 과정에서 선택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창작성을 넓게 인정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는 정말 실적기 때문에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써있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디어력을 더 이제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작권법이 옛날에는 독재권만 있어서 2차 저항 작성권 2차 전까지는 내재적 표현에 대해서 보호를 갖다가 첫 번째는 독재권에서 내재적 표현이라는 부분을 갖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2차 저항 작성권이 추가적으로 나갔는데 그 이유가 사진기의 발전이랑 사진기의 출현과 되게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8세기 이전까지 예술은 그냥 재현 기술이었어요. 진짜 복제하는 기술이었어요. 사물의 눈에 보이는 것 같다 얼마나 제대로 충실히 표현하는 것인가 그게 예술이었는데 딱 사진기가 나올 때 19세기 중반부터 사진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어떤 게 사진이고 어떤 게 그림이게요? 윗부분과 아랫부분 중에서? 네, 아랫부분이 사진이고 윗부분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미술계가 사진이랑 경쟁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이게 다음 사진은 이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그림하고 거의 경쟁을 하다가 이제 화가들이 예술가들이 저렇게 재현하는 기술로 사진하고 경쟁 못하겠다 하면서 저게 사실주의 시대 그 당시에 사진 출현한 다음에 미술이 양분돼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로 나눠집니다. 이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작가가 해석한 걸 눈에 막 해석한 걸 그리겠다. 그래서 인상주의로 바뀌면서 예술의 본질이 독재권이 아니라 그 작가의 내적에 있는 내재적 표현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바뀌면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으로 편입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변화가 계속됐는데 제가 요즘 갑자기 예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예술 과목을 지금 5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 하는데 머리가 좀 줄 알았는데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차이는 모더니즘은 표현이나 형식을 분개시키는 거였어요. 해체하고 분해시키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림이 되죠. 뭘 그려도 알 수 없는 그림이 되는데 최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표현이나 형식을 분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표현 그 개념을 갖다가 분개시키고 해체시키는 아이디어형으로 더 넘어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더라고요. 저 공부가 정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읽었는데 논문에다가 두 줄 읽는 게 3일밖에 못 썼는데 어쨌든 그 아이디어형을 분개시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더라고요. 개념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예술의 가치를 이게 쉬워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예술가들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점점 위로 상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됐는데 이게 그 아이디어를 중시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작가들이나 예술계에서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조용한 사건이 여러 가지 요새 나온 얘기들은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됐는데 저작권법의 기본으로 지금 아이디어 표현 이용법을 고집을 하면 우리 저작권에서 보면 판결이라는 내용 틀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작권법의 원리 원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금 점점 비중이 그 가치를 두고 있는 비중이 그 구체적으로 표현 부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계 도움받거나 너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평양이 됐고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는 아이디어 영역 쪽으로 점점 더 중요시 여기는 쪽으로 정말 예술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변화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전하냐면 보호해주고 싶지 않은 거는 보호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가치의 비중의 변화가 되고 있는 세계의 흐름을 갖다가 저작권 반영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컨대 지금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스토리텔링 요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그 시나리오 그 나오기 그 시나리오 만들어진 게 아주 전 단계에 간단하게 캐릭터하고 설정 같은 걸 해갖고서는 공모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더 완성돼서 나중에 시나리오가 나오고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획안 단계에서는 지금 그걸로서는 충분히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로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예요. 그건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그 설정은 자유롭게 딴 사람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요새 추세인데 저작권의 태도인데 저런 거에 대한 보호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 뭔가 아이디어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아이디어 보호가 안 해줘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 모방은 아무나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성능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옛날에는 숙련된 소수 전문가만 어떤 기반의 생각이 있으면 기반의 의도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예술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특수한 사람을 한정돼서 아이디어 모방이 가능했던 시대는 저런 사람이 모방을 하면 가혹한 비평과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아이디어가 간접적으로 보호가 됐었어요. 근데 누구나 이제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모방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만 이것 듣고 얘기하는 거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준비된 현실을 반영해서 일적 부문 아이디어용으로 보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다양한 표현에 될 수 있는 점을 고려를 하면 함부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또 이로 인해 실제 표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진다면 이런 아이디어들의 특정된 아이디어들의 그 집합을 갖다가 소위 내재적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인간이 직접 그 변화를 간주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선택만을 새로운 선택을 인정해야 되지 어차피 욕이나 인간의 차이가 못 느끼는 물론 디지털 값에서는 차이가 나는 정도지만 그 차이가 실제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차이라면 그걸 갖다가 다른 선택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차적 정보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냥 단순히 복제나 새로운 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정반대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여기 밑에 써 있는데요. 삼각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변형이 이런 창작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2차 저작물의 그걸 갖다 더 낮게 평가해서 2차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더 많이 보호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원저작자의 권리로부터 전혀 독립적인 2차 저작물도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보호해준다는 이래야지만 오히려 다양한 변형 저작물들이 창작에 이바지할 수 있거든요. 저랑 정반대의 견해도 이런 시각도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건 그렇고요. 마지막 하나 더는 데드카피 얘기인데요. 요새는 데드카피가 너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나서 결과물이나 원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전혀 별개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저작물의 데드카피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할 때도 그렇고요. 요새 음악 저작물 DNA 정보 추출하는 것도 그렇고요. 앞에 새로운 변형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상에서 데드카피하는 이용하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안 되도록 공동이용 조항이나 뭐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공정할 것이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중간 과정상에서 남의 저작물의 데드카피가 이용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오늘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잘 생각을 갖다가 여러 던지고 남겨듣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쫓기다 보니까 얘기 제대로 못했네요. 그냥 이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분을 딱 벌어주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내서 이제 디지털 창작물에 실제 이 아이디어, 즉 기능성이 있을 때 이 기능성의 특징이 있으면은 그 특징도 하나의 디지털 창작물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아마 논리를 이렇게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디야 아마 저작권법적 관점에서 상당히 좀 진보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만은 좋은 말씀, 좋은 내용, 그리고 디지털과 저작권 관련 발전된 동행과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좀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시간은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지금 한 8분 정도 더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토론 네 분을 모셨었는데 윤여강 경기대학교 교수님하고 이영문 박사님, 김용석 박사님, 그다음에 허인 한국주식재산연구원 팀장님, 허 박사님 네 분을 모시고 그 테마가 같은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흥분하지 않고 각자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예. 그걸 하고 좀 1세션보다 2세션에서는 올라가서 질문 좀 할 수 있게 제가 시간 조절을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윤여강 교수입니다. 네, 주제가 조금 저한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D 파일이 아직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발생될 것을 예정해서 그와 같은 이제 이익이 어떻게 이제 남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어서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3D 스캐너들이 도입이 돼서 3D 파일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재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저작물의 창작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가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같은 이유로 보면 3D 파일이라고 해서 바로 그 특화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의 새로운 3D 파일이라고 해서 특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축약해서 본다면 3D 파일 중에 특허 대상이 되는 것은 신제품에 대한 모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특허의 대상으로 포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AI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저희들 사진 찍었을 때 사진의 모양들도 굉장히 변형을 많이 시켜서 만들어낸 저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 이 저작권의 권리 소유자를 누구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요. 기술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기술의 보호와 이용적인 측면을 항상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D 파일링을 이제 특허법으로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용하는 면에 제한이 너무 많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저작권인 경우에는 사적 복제 같은 것들이 허용이 되는데 사적 복제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특허 같은 경우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으로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특허에서 더 많이 3D 파일 복제가 이루어질 텐데 저작권에서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그 문제와 같이 고민해보면 사실 보호와 이용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작업이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저작권을 너무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개인의 이용 권한, 뭐 쉽게 말해서 부속을 구할 수가 없어서 스캔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생산해냈을 때 그런 것도 특허권의 침해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기에서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호 교수님의 그 생각은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표절과 저작권의 차이점을 보면 표절은 사실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아이디어의 카피인 경우에도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작권에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따라서 표현에 대해서만 이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더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이 카피가 이루어져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을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예전부터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어떤 걸 아이디어로 보고 어떤 걸 표현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보면 아이디어가 되겠지만 아이디어도 세분해서 단계별로 나눠보면 그것도 아이디어의 연속성은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보호와 이용의 문제에서 아이디어 표현에서도 이 경계선을 어디까지 아이디어로 보고 어디까지 표현으로 보는가의 경계선은 다시 창작물의 보호와 창작물의 이용적 측면에서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굉장히 너무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먼저 최근에 되는 주제에 대해서 두분 교수님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워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김원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3D 프린팅에 의한 디지털 권리침해와 관련해서 저는 간접 침해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간접 침해 규정을 좀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이 간접 침해 규정을 좀 강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권리자의 권익을 좀 과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호 교수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창작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이제 저작물의 보호 범위, 즉 약한 창작성과 강한 창작성의 지금 그 부분은 부분 요소는 선택 가능성의 범위에 따라서 약하냐 강하냐 이렇게 차이가 나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라는 측면을 좀 이렇게 분석해서 뭔가 판단의 요소 내지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생각해 하시는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제가 글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리면, 김원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공적인 것, 사회 재산과 관련된 재산권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인정하는 부분을 잘 비교 형성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공공의 권리에 적합한지 고민하시는 부분을 보고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보면 23조 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분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시피 너무 과도한 어떤 그 권리 규정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저작권과의 조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강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축적이 되어 있고 관련된 이제 그 산업들이 상당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그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손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논문에서도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엿볼 수 있어서 글을 읽으면서 좀 기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권리자들이 이제 최근에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인정하려고 보호를 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적 도덕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파일 같은 걸 전송했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상 인증 같은 걸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자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권리 자체가 보호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권리자들이 그런 어떤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그 양쪽을 적절하게 비교하시면서 기술을 하였기 때문에 읽으면서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돼서도 아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따로 첨부할 말은 없고요. 첨언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산업부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기술적 측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비슷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작을 하는 하드웨어, 3D 프린터,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될 수 있는 바이오 잉크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하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 잉크를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쌓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플라스틱을 쌓아 나가듯이 쌓아 나가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적합하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성장과 분할을 적절하게 하는지 이런 게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분해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3D 프린팅과 관련된 기술들의 어떤 분야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발표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 교수님 글을 보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사실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풀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에서 이제 빌레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데아가 좀 반대로 이제 플라톤과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건데, 그런 어떤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먼저 들었고요. 또 최근에 보들리아가 이제 시뮬라스 얘기를 할 때 가짜가 이제 강화가 되고 구축이 되어버리고 진짜처럼 되어버리고 결국 진짜는 사라지고 가짜만 남는다는 그런 이론인데, 그 책에서 그런 어떤 묘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교수님은 글이 마치 그거와 많이 유사하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하게 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좀 의미가 있는 글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관련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정독사입니다. 먼저 두 교수님들, 김호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에 통해서 3D 프린팅에 관련해서 3D 프린팅의 디지털 분리층이나 산업 부상 구성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쟁점과 주제를 균형 있고 심도 있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법화 또는 모든 법률 그다음에 법의 제정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적 분쟁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규율하는 게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제도가 등장하면 본능적으로 법률가라든지 또는 법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움츠거리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항이 약간 좀 그렇고요. 그런 것과의 강조 때문에 기존 분리자 또는 새로운 어떤 이용 환경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께서 이제 글을 통해서 시간이 짧아서 이제 글을 통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다른 주제,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현재로서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 이런 쟁점 아직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셔가지고 다 배웠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이용자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가지 축을 이루어 나갈까 하는 정도의 파도 정도가 계속 보여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호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발표하는 신년 중에 그림 이런 이야기 하시고 예술 이런 이야기 하셔서 그걸 조금 인용을 하자면 초상화 그리는 초상화 화가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새로 등장한 사진기 카메라를 구매할 수 없거나 제약하거나 하는 것을 좀 도구로서 막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김호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신재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저작물의 보호 이런 데 사실상 고전적인 주제이면서 이걸 이제 디지털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창작성, 저작물의 창작성이라는 판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허라든지 산업재산권의 어떤 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규정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판단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자의성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영역인 것 같습니다. 창작성이 좀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기술의 진보에 인해서 옛날에는 손기술이라든지 글 쓰는 재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창작성이 부여되고 또 저작물의 선도 저작권이 되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기술보다는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샘플링이라든지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 또 프로그램을 짜는 기술에 의해서 오히려 저작물성을 획득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 되지 않는 것을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디지털화된 세상에서의 저작물성의 판단 기준은 조금은 달리 볼 차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디어, 윤 교수님께서 토론자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저도 이제 결정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창작성을 판단하기로 쉽지 않은 자의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표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질문이 있다면 그 정도 이게 어떻게 더 구체화되어야만 아이디어를 표현 경로와 같은 수준으로 볼 것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다는 거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질문도 좀 있고 일반적인 토론자 액팅도 있고 하니까 발표자 두 분께서 가끔 좀 좋은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공 토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재법의 영원한 숙제인 그죠? 그 보호와 이용의 그 균형추를 유지해서 궁극적인 어떤 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 법정치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 마음으로 생각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분께서 다 토론하고 해주셨다고 되고, 특히 이제 그 윤 교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간접 침해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 이제 권리자를 지나치게 보강화를 한 결과를 초래해서 산업 발전에 역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이 간접 침해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이런 이런 가정이죠. 그러니까 3D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돌출할지 나봐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 집에서 소위 말하는 홈 프린팅 누가 이렇게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쓰듯이 쉽게 스마트폰에 탑재된 그 스캐너를 활용해서 쉽게 아무나 특허품 신제품에 대해서도 스캐닝 다 해가지고 쉽게 집에서 홈프린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 최종 프린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어그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모방품과 이 침해품이 돌아다니는 그걸로 인해서 과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산업 개발 의혹과 산업 기강을 세워야 되는 특허의 목적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이미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간접 침해, 그러니까 예비 단계 최종 프린팅과 판매 이전에 3D 파일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단계에서도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예비적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물론 그 구성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그걸 얼마나 까다롭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 좀 조정할 수 있겠죠. 실제 입법할 때. 그걸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권리자의 통제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 4차 산업혁명이 보면 3D 프린팅 산업과 관련 서비스의 발전도 보면 상당히 그 오픈 소스, 오픈 하드웨어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IP법이 유지해오던 그 기본 건강과 골격이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근본적인 그 IP의 문제가 이야기돼서 IP 보호 체계가 획기적으로 근본부터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아직 현재 그 공간이 유지되는 한 그런 깨진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변화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IP 보호의 그 근거가 재화로서의 어떤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있다는 것이 경제의 기본 이론인데, 3D 프린팅 누구나 쉽게 제품 프린팅 해내고, 특히 AI까지 같이 해서 쉽게 누구나 AI를 통해서 발명을 하고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면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게 과연 희소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근본 철학적 배경부터 달라지면서 어떻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보호를 하고 어떻게 가야 되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뤄야 취급해야 될 그런 시점이 또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질문 없는 것 같고 아이디어하고 표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표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라 최근에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될 게 아이디어고 보호해야 될 게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지 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는
수업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다시 아이디어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도 무조건을 보호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내재적 표현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서 그걸 갖다가 표현이라고 하면서,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엔 표현은 대비해서 서로 대비할 수 있는 거, 직접 느끼는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그게 표현이죠 사실은. 대비점에서 유사한 부분은 없지만 포괄적 유사성에서 판단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그게 내재적 표현의 판단인데요. 내재적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맨날 하면 너무 생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디어 그 구성 요소들의 그 구성 배열 조합, 편집 저작물성이라고, 편집 저작물성 요구하는 그 창작성에서 요구하는 그게 그런 아이디어 요소들의 조합, 배열, 구성, 이게 내재적 표현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대비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없지만 그런 것의 유사성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보호 부분을 내재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재적 표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분명 그 아이디어 표현을 추구하는 그 목적상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이런 세계로 변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내재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디어적 요소들이 조합되고 구성되고 있으면, 그런 것이 유사하면 내재적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 요소를 보호하는데 좀 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다는 게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의견에 대해서는 심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선 국가에서 두 서로군 뭐 비슷할 이 미래지향적인 보호 관계니까 의견도 있지 않을까 마음이 들었어. 간단히 질문 좀 짧고 답변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홍대 시스템공학과의 김영태였습니다. 저는 3D 프린팅 산업협회 부회장이라고 했고요. 한 4년 동안 3D 프린팅 교육을 한 13,000명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김호 교수님 보면서 엔지니어가 볼 수 없는 부분을 참 많이 보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용합이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잠시 떠올랐던 거라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금 3D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유통한다면 이제 언급할 때 시대 파일이라는 걸 하셨는데, 3차원 CAD에서 모델링한 결과들은 이제 솔리드라는 스텝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 데이터로 바꾸는 게 스텝 파일이고, 실제로 그 프린터할 때 쓰이는 코드는 이제 파일은 G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프로그램처럼 제어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어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G 코드하고, 그다음에 3D 데이터인데 STL 파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편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부는 편집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텝 파일 그 전 단계를 다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해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텝 파일, STL 파일로 한 영역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계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 그런 G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 G코드 영역을 좀 분리를 하고, 이것을 이제 계획처럼 이렇게 표준화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건드리게 되면 그 제조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제조 영역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작성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할 때 참조될 수 있는 영역을 나누어서 쓰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제 집단 연구학회에서 활동하는데 와서 보면서 정말 이렇게 융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예, 제안 저는 혹시나 또 다른 분 없으면 좋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은 없으십니까? 있을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인 또 시간을 못 보이려는데 아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말씀하지 않나 마음이 듭니다. 예정 시간보다 7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토론자 여러분 중에 한 말씀을
짧게 뭐 제가 가까이 있는 이유로 자꾸 마이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되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디지털 창작성이 좀 이제 되게 쉬워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작권에서는 남의 것을 보고 베끼지 않았다 이런 창작성을 인정하는 면에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AI나 이런 것들 중에서 뭐 다르게 만드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의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뭐 특허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고 이게 과연 저작물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돼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없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1-1은 오늘 발제자 두 분하고 토론자 4분